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평택시 죽백육로 20 죽백동을 찾아가면 현대식으로 멋지게 건축된 평택 시립 배다리 도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2층으로 이어진 독서용 계단이 보입니다. 현관부터 2층까지 벽면에는 멋진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독립예술영화 꿈꾸는 사진관의 주연 배우이자 아프리카 전문 사진작가 신미식의 작품이 여러분의 영혼을 아프리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금세기에 발간된 모든 책 중에 다음 100년간 계속해서 읽힐 것이 확실한 단 한 권의 책. 만약 당신이 올해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을 시간이 없다면 반드시 선택해야 할 책이라는 평단의 극찬을 받은 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책은 세계적인 학문적 걸작으로 오늘날 가장 도발적이고 자극적이고 영감에 넘치는 작품이라는 역사의 연구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쓰고 김규태와 조종상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역사의 연구 속으로의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란 자신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사회 일반의 생각을 바로잡기보다는 그 사회의 생각이 어떤가를 실례를 들어 증명하고 보여주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최근 몇 세기 동안, 특히 지난 몇 세대에 걸쳐 이른바 자주적 민족 주권 국가의 발달과 더불어 민족을 역사 연구의 기본 단위로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어느 민족이나 나라도 제 역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만약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건 아마 대영제국 정도일 것이다. 영국이 제 역사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역사 연구 영역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유럽의 다른 어떤 국가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영국 역사는 자체의 역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영국 국내사를 대외 관계와 분리할 수 있을까? 만일 분리할 수 있다면 대외 관계는 2차적인 중요성밖에 갖지 못하는 것일까? 또 대외 관계를 자세히 검토한다면 영국이 다른 나라에 끼친 영향에 비해 외국이 영국에 끼친 영향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영국 이외의 역사는 영국과 관련 짓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고 위의 물음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이라면 적어도 영국 역사는 세계 다른 나라와 관련 짓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하나 있다. 영국 역사의 과정을 되짚어 올라가면서 주요한 단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 역사의 각 단계를 역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경제체제의 성립. 2. 책임의회정치의 성립. 3. 해외로의 확장. 4. 종교개혁. 5. 르네상스. 6. 봉건제도의 성립. 7. 영국 국민의 개종. 이렇게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면서 영국 역사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영국 역사가 자족적이거나 고립적이라는 인상이 점점 옅어진다. 개종은 영국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으로 다른 어떤 사건보다 영국 역사가 자족적이거나 고립적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개종은 그때까지 고립되었던 대여섯 개의 야만족 사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초기 서구 사회라는 공동조직을 형성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봉건제도에 관해서는 비노그라다프가 노르만 정복 이전에 이미 영국 땅에서 봉건제도가 싹트고 있었음을 훌륭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봉건제도는 더더욱 빨리 싹이 텄다. 이 침략은 봉건제도의 발달을 촉진한 스칸디나비아인의 이동 중 일부로서 프랑스에서도 같은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노르만 정복이 영국의 봉건제도를 더욱 빨리 정착시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르네상스가 북부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문화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 모두에서 생명의 호흡이 되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대략 1275년 무렵부터 1475년에 이르기까지 약 2세기 동안 적어도 북부 이탈리아에서 휴머니즘과 절대주의 의회 제도가 마치 온실에서 자란 나무처럼 육성되지 않았다면 이 세 가지 사조가 1475년 이후 알프스 이북의 여러 나라로 이식되지는 결코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도 영국에서만 특별히 일어난 현상은 아니다. 종교개혁은 북서부 유럽 전체가 남부 유럽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이었다. 벌써 죽어 없어진 세계를 향해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던 서부 지중해 지역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종교개혁에서 주도권을 잡은 영국이 아니었다. 또한 대서양 연안의 유럽 제국이 해외에서 새로운 세계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때도 영국은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영국은 비교적 늦게 이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서구 열강과 벌인 일련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므로써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사회의 범위는 샤를마뉴의 영토였던 지역과 브리튼 안에 있던 로마 제국의 후계 국가들을 합한 지역에 거의 한정되어 있었다. 이 범위 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베리아 반도는 당시 거의 전부가 이슬람교도인 아랍 칼리프의 세력 안에 있었고 북부 및 북동 유럽은 여전히 이교를 신봉하는 야만족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형 열도가 있는 북서 변경 지역은 극서 그리스도교도의 세력 안에 있었으며 남부 이탈리아는 비잔틴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공간적 한계를 조사해온 이 사회를 서구 그리스도교 사회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데 이 사회에 이름을 붙이고 머릿속에 뚜렷한 인상을 새겨놓고 나면 현대 세계에서 그와 대응하는 몇몇 사회의 인상과 명칭이 동시에 떠오른다. 특히 문화면에서 주목할 때 그러하다. 문화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세계는 서구 그리스도 사회와 같은 종류의 사회가 있다. 적어도 다음에 열거하는 4개의 사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남동 유럽과 러시아의 정교 그리스도교 사회. 2.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대서양에서 중국의 만리장성 외곽까지 뻗은 건조지대를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 사회. 3. 열대기후인 인도 아대륙에 있는 힌두 사회. 4. 건조지대와 태평양 사이에 있는 아열대 및 온대 지역의 극동 사회.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 지금은 아주 없어져 버린 두 사회를 추가로 발견할 수 있다. 둘 다 화석화한 유물과 같은 사회로 하나는 아르메니아,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아비시니아의 단성론 그리스도교도, 쿠르디스탄의 네스토리우스파 그리스도교도와 지난날 네스토리우스파였던 말라바르 사람들, 그리고 유대교도와 파시교도를 포함하는 사회다. 다른 하나는 티베트와 몽골의 대승불교에서 한 갈래인 라마교도와 실론, 미얀마, 타이, 캄푸치아의 소승불교의 인도의 자이나교도를 포함하는 사회다. 지금까지 돌이키면 775년 당시 각 영역을 세계지도로 나타내면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과 거의 같은 수와 종류의 사회가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서구 사회가 처음 출현한 이래 오늘날까지 변한 것이 거의 없다. 서구 사회는 그 후에 생존 경쟁을 통해 같은 시대를 사는 다른 사회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하여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세력이 미치는 그물 속에 그들을 가둬버렸지만 그들이 품고 있던 고유한 문화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들 사회는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도 그 정신만은 여전히 잃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바를 정리해보자. 결론은 두 종류의 관계, 즉 동일한 사회 내부와 부분 사회 간의 관계와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관계는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구 사회의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았으니 이번에는 서구 사회의 시간적 범위를 고찰해보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그것은 서구 사회의 앞날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장래를 알 수 없다는 점은 서구 사회든 현존하는 다른 어떤 사회든 그들이 이 연구를 진행할 때 그들 사회가 속한 종의 성질을 규명하는 데 많은 제약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구 사회가 언제쯤 발생했는지 그 시기를 조사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 843년에 이루어진 베르댕 조약에 따라 사르르만위의 영토는 손자 셋이 나누어 관할하게 되었다. 그때 로타르는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조부가 다스리던 수도인 아헨과 로마를 모두 차지하는 권리를 얻었다. 그리고 티베르강과 포강 어귀부터 라인강 어귀에 이르기까지 서부 유럽을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지며 두 도시를 좁고 길게 생긴 띠처럼 서로 연결하는 긴 지역을 물려받았다. 흔히 역사 지리학적으로 볼 때 로타르가 물려받은 지역은 기이하다. 하지만 카롤린고 왕조의 3형제가 서구 세계에서 특히 그 지역을 중요하게 생각한 데에는 나름대로 합당한 까닭이 있었다. 미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지역에는 역사상 위대한 과거가 있었던 것이다. 로타르와 그의 조부는 둘 다 로마 황제라는 칭호로 불리며 아헨에서 로마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했다. 로마에서 알프스를 넘어 아헨까지 이어지는 선은 당시에는 이미 멸망한 로마 제국의 중요한 방어선 가운데 하나였다. 로마인은 로마에서 시작해서 알프스를 넘어 북서쪽으로 향하는 병참선을 설치했고 라인강 왼쪽 기슭에는 군사적 전선을 세웠다. 더 나아가선 남부 브리튼을 병합하여 그 기지의 왼쪽을 지키게 함으로써 알프스 넘어 서부 대륙 유럽과 분리했다. 그리하여 거의 지중해 연안지대에 머물러 있던 제국의 영토에 그 지역을 보탤 수 있었다. 이렇게 로타르 영토가 된 이 선은 로타르 시대 이전에는 로마 제국의 지리적 구성 요소였고 로타르 시대 이후에는 서구 사회의 지리적 구성 요소였다. 그러나 이 선의 구조상 기능은 로마 제국과 그 후에 서구 사회에서 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로마 제국에서는 최전선이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양편으로 또는 모든 방향으로 확대되어가는 기본선이 되었다.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 서구 사회는 한동안 깊이 잠들었다. 서구 사회가 혼돈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까지 그 중간기 375년에서 675년 동안에는 낡은 사회의 옆구리에서 갈비뼈가 하나 뽑혀 나오더니 같은 종류의 새로운 사회에 척추가 되었다. 775년 이전의 서구 사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의 서구 사회와는 별개의 사회, 즉 로마 제국과 거기에 속해 있었던 사회가 우리 눈앞에 뚜렷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시에 서구 역사에서 이전의 다른 사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는 이 두 개의 다른 사회를 합친 데서 전혀 다른 기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헬라스 사회의 신화 세계에는 신들이 아름다운 인간의 딸들에게 반해 덕슬을 잃고는 수많은 처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처녀들의 이름을 시 속에다 쭉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처녀가 희생되었지만 태평스러운 이 신화 세계에서조차 그런 일은 역시 엄청난 사건이었으므로
언제나 영웅 탄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만남의 당사자가 모두 초인간적 존재로 이루어진 이야기에서는 사건의 희귀성과 중요성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서고 사탄도 그 속에 서 있던 날은 분명히 특이한 예라 하겠다. 괴테의 파우스트 첫머리에 나오는 천상의 서막에서 이루어지는 신과 메피스토펠레스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두 드라마를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각각의 만남은 지상에 터무니없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욥과 파우스트가 겪은 각각의 시련은 인류가 겪은 수없이 많은 시련을 창작이라는 직관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신학적 언어에 따르면 창세기와 신약 성서에 묘사된 초인간적 만남 뒤에는 엄청난 결과가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야훼와 뱀의 만남 뒤에 아담과 이브는 추방을 당하는데 이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을 뜻하며 신약 성서에 나온 그리스도의 순환은 바로 인간의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루이지애나의 항구 뉴올리언스의 앞날에는 분명히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 관찰자는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예상을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뉴 잉글랜드인은 뉴욕을 얻어 가까스로 전멸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남부에 있는 그들의 동독처럼 장래에 발전할 가망성까지 얻지는 못했다.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의 앞날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승자는 프랑스처럼 보였다. 1803년의 정세가 어떤지 조사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관찰자에게 초인간적인 수명을 부여해 보기로 하자. 우리 관찰자가 1803년 무렵까지 살았다면 그는 자신의 지혜가 장수에 부적합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했을 것이다. 1803년 말 북아메리카의 정치 지도 위에서 프랑스 국기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캐나다가 영국령이 된 지 40년이 지난 때였다. 루이지애나는 일단 프랑스가 스페인으로 넘겨주었다가 스페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지만 그 뒤 나폴레옹은 아메리카 합중국 13주의 영국 식민지로 성립된 새로운 대국에 루이지애나를 팔았다. 1803년이라는 해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대륙을 완전히 손안에 넣은 시기였으므로 예언의 범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남은 것은 이제 아메리카 합중국의 어느 지방이 과연 이 광대한 땅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차지하게 될 것이냐 하는 점이었다. 이번에는 남부 여러 주가 합중국의 명백한 지배자인 게 분명했다. 서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부의 여러 주가 서로 맨 앞에 나서려고 다투는 것을 보라. 켄터키를 세운 것은 버지니아 변두리 지역의 미개척지 주민이었다. 켄터키는 오랫동안 프랑스인을 도와 영국인 정착지가 내륙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던 에팔레치아 산맥의 서쪽에 세워진 최초의 새로운 주였다. 켄터키는 오하이오 강을 따라 가로놓여 있고 오하이오 강은 미시시피 강으로 통한다. 한편 랭커셔에 등장한 새 방적 공장들은 좋은 토지와 기후의 혜택을 받아 면화의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한 남부 주민에게 점점 확대된 시장을 제공했다. 1807년을 사는 남부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우리 사촌 양키 등이 최근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기선과 무명식을 가지런히 하여 세척하는 기계를 발명했다. 그들이 만든 양키다운 발명품은 발명자인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예상이 전혀 들어맞지 않는 늙은 예언자가 한 명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가 남부 여러 주에 사는 주민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 당시 그리고 그 얼마 동안 남부인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예상하던 대로 예언했다면 훗날 그는 노망이 들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부인은 이 경쟁의 마지막 단계에서 앞서 네덜란드인과 프랑스인이 당한 것처럼 아주 빠르고 철저한 패배를 당할 운명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1865년으로 건너가 보자. 1865년은 1807년과는 형세가 완전히 달랐다. 남부 사람들은 서부 쟁탈전에서 경쟁 상대인 북동부 사람들에게 추월당해 포위당한 꼴이었다. 남부인은 인디애나주를 지나 오데오 지방까지 진출하여 미주리주를 얻어 거의 승리하는 듯 했지만 그 뒤 캔사스주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는 바람에 결국 태평양에는 이르지 못했다. 뉴 잉글랜드인은 바야흐로 시애틀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이르는 태평양 연안 일대의 지배자가 되었다. 남부인은 미시시피의 기선이 서부 전체의 경제와 정치를 남부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양키다운 발명품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더 생산됐다. 기선에 이어 기관차가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기관차는 기선이 남부인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부인에게서 빼앗아갔다. 왜냐하면 허드스강 뉴욕과 대서양에서 서부에 이르는 대문으로서 뉴욕이 지닌 잠재적 가치가 철도 시대를 맞아 눈앞에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카고에서 뉴욕에 이르는 철도 교통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뉴욕에 이르는 하천 교통을 앞서고 있었고 대륙 내부의 교통 노선은 수직 방향에서 수평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북서부는 남부에서 떨어져 나와 이해관계와 감정 면에서 북동부에 더 가깝게 결속되었다. 사실상 동부인은 남부에 기선과 목화씨를 빼는 조면기를 선물했는데 또다시 이중의 선물을 들고 와 이번에는 북서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동부인은 한 손에는 기관차, 다른 한 손에는 바인더를 들고 와 그때까지 북서부 사람들이 골치를 앓던 수송과 노동력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었다. 이 두 가지 양키다운 발명품 덕분에 북서부의 소속은 결정되었다. 따라서 남북전쟁은 이미 싸우기 전부터 남부의 패배가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경제적 패배를 당한 것에 대하여 군사적인 반격으로 원래의 상태를 되찾고자 무기를 들었을 때 남부는 이미 피할 길 없는 붕괴의 마지막 손질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 책의 저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에 하나의 목표를 가진 다른 행복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역사가도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하신다는 신의 소명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다. 사물을 보는 각도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역사가의 시각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며 역사가의 시각이 우리에게 특별히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쉼없이 진행되는 신의 창조 활동을 밝혀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에 헌신했던 아놀드 토인비와 함께 걸었던 역사 속 우리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